이번 시간에는 운동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일단 운동을 한다는 것은 시간에 따라서 물체의 위치가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하는 물체의 빠르기를 비교할 때는 만약에 같은 거리를 이동한다면 당연히 걸린 시간이 짧을수록 더 속도가 빠른 거죠. 그리고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을 하면은 이동한 거리가 길어야지 더 빨리 가는 거죠. 그러면은 운동하는 물체를 시간별로 살펴볼 수 있는 다중섬광 사진을 볼게요. 이 다중섬광 사진은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초 간격으로 운동하는 물체를 촬영한 거예요. 지금 이 사진에서 물체의 운동 방향은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고 나와 있죠. 똑같은 물체를 계속 찍은 거를 같은 사진에 보여주니까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제일 먼저 찍힌 거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제일 나중에 찍힌 거겠죠. 그래서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찍었는데 계속 이동하는 간격이 일정해요. 그래서 일단은 같은 속도로 이동하고 있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찍는데 물체 사이에 간격이 넓어졌다 라는 거는 빠르기가 더 빨라졌다는 걸 의미하죠. 1초 간격으로 만약에 사진을 찍었으면 제일 왼쪽에 있는 거는 0초, 1초, 2초, 3초 때일 때고 두 번째 사진에서는 0초, 1초, 2초 때일 때죠.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 가의 위치 변화량보다 나의 위치 변화량이 더 크죠. 그래서 나가 더 빠르다. 그러면 촬영한 시간 간격이 같다면 물체 사이 간격이 더 넓을수록 빠른 것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속력을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일정한 시간 동안 물체가 이동한 거리를 속력이라고 해요. 이 일정한 시간이라는 거는 단위가 되는 시간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1초가 될 수도 있고 1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 그리고 킬로미터 퍼 아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5미터 퍼 세컨드다. 그러면은 1초 동안에 5m를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60km per hour다. 이러면은 1시간 동안에 60km를 간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렇게 단위를 읽어주면 돼요. 그래서 속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총 이동한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눠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60m를 3초 동안 갔다면 20m per second가 되죠. 그래서 1초 동안 20m를 가는 물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평균 속력을 볼게요. 평균 속력은 물체의 속력이 일정하지 않을 때 물체가 이동한 전체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누어 구한 속력이다. 예를 들어서 0에서 1초 동안은 5m를 이동했고 1에서 2초 동안은 10m를 이동했고 2에서 3초 동안은 15m를 이동했어요. 그러면 0에서 1초 동안은 1초 동안에 5m를 간 거죠. 그러면은 5m per second예요. 그리고 1에서 2초 동안은 1초 동안에 10m를 간 거죠. 그러면 10m per second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에서 3초 동안은 1초 동안에 15m를 갔어요. 그러면 15m per second죠. 그래서 이렇게 시간마다 속력이 다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럼 이럴 때 우리가 평균 속력을 구할 수가 있다. 총 운동한 시간은 0에서 3초죠. 운동을 0에서 3초 동안 했으니까 총 3초 동안 운동을 했죠. 그리고 총 이동한 거리는 얘네들을 다 합해주면 30m가 나오죠. 그러면 평균 속력은 전체 이동거리인 30m를 걸린 시간인 3초로 나눠줘서 10m per second가 나온다 라고 알면 되겠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제 등속 운동에 대해서 볼게요. 등속 운동은 시간에 따라서 속력이 일정한 운동이다. 이동거리는 시간에 비례해서 증가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5m per second라고 치면은 1초 동안에 5m를 가는 거죠. 그러면 1초 동안 이동거리는 5m, 2초 동안 간 총 이동거리는 10m, 3초 동안 간 총 이동거리는 15m 이런 식으로 플러스 5씩 계속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과 이동거리가 비례한다. 그리고 다중섬광 사진에서 물체 사이의 간격이 일정하다. 속력이 일정하면 1초에 이동하는 거리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물체 사이의 간격도 일정하겠죠. 이 물체 같은 경우는 0초일 때 0cm부터 시작을 했죠. 그리고 1초일 때 4cm, 2초일 때 8cm, 3초일 때 12cm 이런 식으로 4cm씩 가고 있어요. 그래서 1초 동안에 4cm를 가는 건데 이거를 미터로 표현해주면 4cm는 0.04m예요. 그래서 1초 동안 0.04m를 가니까 0.04m per second다 라고 구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제 등속운동 그래프가 나오기 시작해요. 시간에 따라서 이동거리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그래프가 나와요. 지금 보면은 원점을 지나는 기울어진 직선 모양이다 라고 나오고 기울기는 시간분의 이동거리이므로 속력을 의미한다 라고 했죠. 그리고 기울기는 걸린 시간분의 이동거리니까 속력을 의미한다고 나오죠.
아까 전에 배웠듯이 이동거리를 시간으로 나눠주면 속력이 된다. 그래서 이 기울기가 지금 일정하죠? 기울어진 정도가 변하지 않죠. 막 이런 식으로 변하지 않죠.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속력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프를 보면은 시간에 따라서 이동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한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다음으로 시간에 따른 속력 그래프가 나와요. 속력이 지금 시간축에 나란하게 직선 모양으로 되어 있죠. 속력이 변하지 않으니까 바로 등속 운동이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가 이동거리를 의미해요. 예를 들어서 속력이 4m/s이고 시간이 4초라면 1초 동안에 4m를 갔는데 4초 동안 움직였으니까 총 16m를 간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를 구해주면 바로 이동거리를 알 수 있다. 그리고 밑에 두 물체의 등속운동 그래프를 비교하는 것을 봐볼게요.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가 있어요. 시간에 따라서 이동거리가 어떻게 변하냐. 근데 먼저 그래프의 기울기는 속력을 의미했어요. 그런데 기울기가 A가 더 크니까 A가 B보다 속력이 더 빠른 거겠죠. 그리고 또 다른 방식으로 봐보면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거리를 더 많이 움직이면 속력이 빠른 거예요. 보면은 B는 2초 동안에 2m를 움직였고 A는 2초 동안에 4m를 움직였죠. 그러니까 A가 빠르다. 또 오른쪽에 보면은 시간 속력 그래프가 있죠. 그런데 속력이 A는 2이고 B는 1이니까 당연히 A가 크겠죠. 그리고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는 물체의 이동거리를 알 수 있다 했어요. 그래서 B의 이동거리는 지금 B 아랫부분의 넓이이고 A의 이동거리는 A 아랫부분의 넓이예요. 그럼 이 두 값을 빼주면 A와 B의 이동거리 차이도 구할 수가 있다 라는 것까지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이제 자유낙하 운동에 대해서 볼게요. 자유낙하 운동은 공기 저항이 없을 때 정지해 있던 물체가 중력만 받으면서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이다. 지금 원래 여기서 떨어뜨렸는데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쭉 이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동하는 거리가 점점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럼 속력이 증가하는구나. 그래서 속력 변화를 봐보면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속력은 1초에 9.8m/s씩 증가한다. 중력에 의해서 가속이 되는 정도가 9.8m/s라는 거예요. 이건 어떤 물체든지 다 정해져 있는 값이에요. 그리고 속력이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같은 시간 동안에 물체가 이동하는 거리는 점점 증가한다. 오른쪽 그림에서도 보이죠? 그래서 자유낙하 운동 그래프를 볼게요.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원점을 지나는 기울어진 직선 모양이다. 보면은 0초일 때는 정지해 있었으니까 속력이 0이었는데 1초 동안에 9.8만큼의 속력이 늘었어요. 그리고 또 다음 1초 동안에 9.8만큼 더 늘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늘어나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일단 1초마다 속력이 9.8m/s씩 증가한다. 그리고 또 시간에 따라 속력이 변화하는 그래프일 때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가 이동거리였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계산을 해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2초까지의 이동거리를 구해볼게요. 그럼 그래프 아랫부분의 면적인 이만큼을 구해주면 되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주면 되는데 가로가 2고 세로가 19.6이죠. 그러면은 2 곱하기 19.6 그리고 삼각형이니까 곱하기 2분의 1을 해주면 총 이동한 거리는 19.6이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아까 전에 중력에 의해서 1초 동안 항상 9.8m/s씩 증가한다 했죠. 근데 질량이 다르면은 바뀌지 않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공 상태일 때 질량이 다른 두 물체를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항상 동시에 바닥에 도착한다 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질량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밑에 내용을 볼게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물체의 질량에 비례한다. 중력은 물체를 아래로 잡아당기는 힘이에요. 그런데 그런 힘이 커지면 속력 변화도 더 빨라지겠죠. 그래서 속력 변화는 중력의 크기에 비례해요. 참고로 이 기호는 비례를 나타내는 기호예요. 그리고 이 중력의 크기는 질량에 의해서 결정된다 했죠. 질량이 커지면 중력의 크기도 커진다. 그런데 또 속력 변화는 질량에 반비례해요. 왜냐면 질량이 커서 무거워지게 되면 속력 변화를 일으키기가 더 힘들겠죠. 그래서 중력이 커지면 속력은 빨라지는데 중력이 커지려면은 질량도 커져야 되고 질량이 커지면 속력 변화는 느려진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질량은 속력 변화에 영향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낙하할 때 물체의 속력은 항상 1초에 9.8m/s씩 일정하게 증가한다. 공기 저항이 없을 때 진공 상태일 땐 항상 이런 식으로
9.8m/s씩만 증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공기 저항이 있게 되면 조금 상황이 달라져요. 물체의 크기나 모양에 따라서 공기 저항이 다 다르게 작용돼요. 그래서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떨어뜨려도 동시에 바닥에 도착하지 않는다.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현실 세계에서는 쇠구슬과 깃털을 같이 놓으면 당연히 쇠구슬이 먼저 떨어지죠. 이 깃털이 공기 저항을 더 많이 받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무런 공기도 없는 진공 상태일 때, 이때는 질량이 다르건 크기가 다르건 무조건 속력이 동일하게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높이에서 떨어졌다면 항상 바닥에 같이 도달한다 라고 알아주면 되는 거죠. 이번 시간에는 일과 에너지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과학에서의 일에 대한 정의를 알아야 돼요. 일은 물체에 힘이 작용해서 그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해야 돼요. 지금 밑에 예시를 보면은 물체를 밀 때를 먼저 볼게요. 힘의 방향은 이 방향이고 실제로 이 물체가 이동하는 방향도 같은 방향이죠. 그래서 이렇게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같을 때 일을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물체를 들어 올릴 때를 볼게요. 마찬가지로 위의 방향으로 힘을 줘서 위로 이동시키고 있죠. 그래서 이 방향이 일치하기 때문에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이 역기를 이런 식으로 들고 있는 채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한다면 이 경우는 힘의 방향과 일의 방향이 다르죠. 그럼 이 사람은 힘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봐주면 돼요. 그리고 다음으로 일의 양을 볼게요. 물체에 작용한 힘의 크기와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의 곱으로 구해주면 된다. 일의 단위는 줄이고 힘의 단위는 뉴턴, 이동거리는 미터를 사용하죠. 그래서 힘 곱하기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를 해주면 그 값이 1이 나온다. 문자로 표현하면 일은 W라고 표현하고 힘은 F, 그리고 거리는 S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W는 FS다. 지금 오른쪽 그림에 보면은 F라는 힘을 가해서 S만큼의 이동 거리를 갖죠. 그래서 일의 양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다 라고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의 단위는 J라고 쓰고 줄이라고 읽는다. 그리고 1줄은 물체에 1N의 힘을 작용해서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1m 이동했을 때 한 일의 양이다. 그래서 1줄은 1N 곱하기 1m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일의 양이 0일 때를 볼게요. 먼저 작용하는 힘이 0일 때 당연히 일의 양은 0이겠죠. 물체에 힘을 안 줬는데 일을 했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예시를 보면은 얼음 위에서 스케이트를 타고 등속 운동할 때 힘을 주면은 속도가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같은 속력으로 계속 이동한 등속 운동은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동한 거리가 0일 때 힘을 작용해도 물체가 이동하지 않으면 일의 양이 0이다. 그리고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수직일 때 예시를 보면은 가방을 들고 지금 이 경우는 가방을 들었으니까 힘은 위쪽으로 작용이 되고 수평 방향으로 걸어가니까 이동은 이쪽으로 하죠. 그래서 이렇게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수직이면 일의 양이 0이 된다. 힘의 방향대로 이동을 해야지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이제 중력과 일의 양을 볼게요. 중력도 마찬가지로 힘이죠. 그래서 이 중력이라는 힘에 의한 일을 봐볼게요. 먼저 중력에 대해 한 일이 나오죠. 중력은 지금 아래로 작용하고 있는데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줘서 물체를 이동시켰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중력의 크기만큼으로 이만큼의 높이를 들어 올린 거죠. 그런데 중력은 물체의 무게랑 같고 무게를 구하는 방법은 9.8 곱하기 질량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동거리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물체를 들어 올린 높이이다. 그래서 일의 양을 구할 때는 힘 곱하기 이동거리를 해주면 되니까 9.8 곱하기 질량, 무게 곱하기 들어 올린 높이를 해주면 된다. 그리고 중력이 한 일을 볼게요. 물체가 떨어질 때는 중력이 물체에 일을 해요. 마찬가지로 중력은 물체의 무게만큼이고 9.8 곱하기 질량을 하면 나온다. 그리고 거기에 떨어진 높이만큼 곱해주면 일의 양이 되겠죠. 그래서 힘 곱하기 이동거리만큼을 해주면 중력이 한 일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구할 수 있다. 그리고 밑에 물체를 들고서 계단을 올라갈 때 물체 한 일을 볼게요. 일단 먼저 힘의 방향을 생각해야 돼요. 상자를 들고 있으면 힘의 방향은 윗방향이죠. 그러면 일단 수평 방향으로도 이동을 꽤 했지만 힘의 방향이 이 수평 방향 이동 방향이랑 수직이어서 이 수평 방향의 일은 0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수직 방향의 일을 봐보면 수직으로는 2m만큼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물체의 무게는 10N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10N 곱하기 수직 방향 이동거리 2m를 간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20줄의 일을 수직 방향으로 하였다 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그리고 에너지를 볼게요.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일단 먼저 단위를 보면은 1과 같은 단위인 줄을 사용한다. 단위가 같으니까 1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외부에서 물체로 일을 하면 그 일한 양만큼 에너지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체는 자신의 에너지를 가지고 외부에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아래 설명할 때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먼저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의 개념을 알아야 돼요. 위치 에너지는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이다. 그리고 이 위치 에너지의 크기는 질량이 m인 물체를 높이 h만큼 들어 올릴 때 중력에 대해 한 1의 양과 같다라고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오른쪽에 보이는 이 물체의 무게는 9.8 곱하기 m이죠. 원래 여기 있던 물체를 높이 h만큼 증가시키면 지금 이 상태가 되는 거죠. 이 물체를 위로 올릴 때는 물체의 무게만큼의 힘을 주어야 되고 이동한 거리가 h니까 높이 h를 곱한 값만큼 일을 해줘야 우리가 올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일을 해서 이 물체를 여기까지 올리면은 이 물체는 그에 대한 위치 에너지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일을 받은 만큼의 에너지가 생긴다. 그래서 이 물체가 갖고 있는 위치 에너지가 9.8mh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 물체를 아래로 놓게 되면 아래로 중력이 이 9.8m만큼 작용하고 높이 h만큼 이동하니까 결국 또 9.8mh만큼의 일을 하면서 밑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올릴 때 일을 에너지로 바꿨고 또 다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 에너지가 일로 바뀌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환이 된다는 거를 잘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와 질량, 높이에 대한 관계를 볼게요. 일단 이 위치 에너지와 질량과의 관계를 보면은 위치 에너지는 질량이 커질수록 증가해요. 1kg일 때는 9.8줄인데 2kg일 때는 19.6줄이죠. 그래서 질량에 비례해서 증가한다. 그래서 질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위치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비례 그래프가 나온다. 다음으로 높이와의 관계도 볼게요. 질량이 동일한 두 개의 구가 있는데 높이가 1m일 때는 9.8줄, 2m일 때는 19.6줄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높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위치 에너지는 증가한다. 이 위치 에너지의 공식인 9.8mh에 의해서 모두 설명이 되는 거죠. m이 커지면 에너지도 커지고 h도 커지면 에너지가 커진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이제 운동 에너지를 볼게요. 운동 에너지는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이다. 크기를 먼저 보면 질량이 m인 물체가 속력 V로 운동할 때 물체는 2분의 1 mv제곱만큼의 에너지를 갖는다. 물체가 속력이 있다면 항상 그에 대한 에너지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이 제곱을 해주면 나온다. 그래서 문제에 나온 숫자를 대입만 해주면 돼요. 만약에 질량이 2이고 속력이 2다. 그럼 에너지는 2분의 1 mv제곱이었으니까 m에다가 2를 대입하고 속력에다가도 2를 대입해서 답은 4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물체는 4줄만큼의 에너지를 갖고 있다. 그리고 운동 에너지와 질량 및 속력에 대한 관계를 볼게요. 먼저 질량과의 관계를 볼게요. 물체의 속력이 일정할 때 운동 에너지는 물체의 질량과 비례한다. 지금 속력은 1m/s로 동일하고 질량이 1kg, 2kg인 물체가 있죠. 에너지의 차이도 보니까 마찬가지로 0.5 대 1로 질량과 같이 1대 2 비율이죠. 그래서 이 운동 에너지는 질량과 정비례한다. 그래서 질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운동 에너지도 커질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속력과의 관계를 볼게요. 물체의 질량이 일정할 때 운동 에너지는 물체의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 속력은 1대 2인데 속력의 제곱은 1대 4가 되겠죠. 그래서 에너지도 보니까 0.5 대 2가 나왔죠. 그러면은 1대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 라는 것까지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속력이 제곱이 증가할수록 운동 에너지도 계속 커진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일로 전환되는 에너지에 대해서 볼게요. 에너지가 어떻게 해서 일로 전환이 되는지 납득이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추를 이 높이에서 지금 떨어뜨린다면 이 나무 토막은 밑으로 밀려나게 돼요. 그 이유가 이 추가 갖고 있던 위치 에너지 9.8mh가 이 나무 도막을 밀어내는 데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추는 위치 에너지를 통해서 나무 도막을 밀고 이후에 정지를 하게 돼요. 나무를 미는 일을 했으니까 에너지를 소진해서 정지한 것이죠. 그리고 운동 에너지의 전환도 볼게요. 운동하는 수레가 정지해 있던 나무 도막과 충돌하면 이 나무 도막을 밀고 가서 정지한다. 마찬가지로 이 수레가 갖고 있던 이 2분의 1 mv제곱이라는 운동 에너지를 이 도막을 미는 데 사용하여
이 수레가 정지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일로 전환되는 것까지 살펴봤어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